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수업 시간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주간 행정학 시간을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상당히 모험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력도 같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또 질문도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좀 더 발전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정 이론의 1장부터 4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10문제 준비를 해봤어요. 그 10문제의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행정의 의미는 이제 좁은 의미의 행정과 넓은 의미의 행정, 그리고 또 오늘날의 행정,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좁은 의미의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 또는 공공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좁은 의미의 행정은 우리가 공행정만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조직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넓은 의미의 행정. 2번은 넓은 의미의 행정은 공조직과 사조직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기술 또는 인간의 협력적 노력에 협동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조직과 사조직이 이제 전부다. 공행정과 사행정을 합쳐놓은 개념이 이제 넓은 의미의 행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 3번. 오늘날의 행정은 정부, 준정부 부문, 그리고 민간 부문 간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 분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정부, 그리고 민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3섹터라고 하는 준정부 부문도 이제 행정에 포함이 되는 행정의 주체로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시민사회라든지 비정부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신공공서비스론 관점에서는 행정을 신자유주의에 입각하여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제 그 행정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공공서비스론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행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던 것은 신공공 서비스론 관점이 아니라 신공공 관리론의 입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공공 관리론과 신공공 서비스론은 생긴 게 좀 비슷하죠. 이름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착각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좀 이렇게 바꿔서 내는 것들이 상당히 조금 많은 패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은 좀 혼동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조금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행정의 패러다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신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에 해당하는 설명은 그랬습니다. 문제를 보실 때에는 이게 옳은 것을 찾으라는 내용인지 틀린 것을 찾으라는 내용인지 요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이제 뭐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처럼 옳은 것을 물어봐라.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신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정치행정 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1940년 이후 50년, 60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는 상황들을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행태론적 입장에서 가치와 사실 중에 사실만을 연구 영역으로 삼았다, 연구 영역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연구 범위 이런 것들을 사실에만 한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과의 차이점을 들어라라고 하면은 이제 정책 결정에
행정이 참여한다. 행정이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볼게요.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행정관리설의 입장이다. 요거는 정치행정 이원론, 기존의 고전적인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1번은 해당이 안 되겠고요. 다음 2번, 논리실증주의를 근거로 행정학의 연구 범위를 사실 영역에 한정한 행태주의 입장을 견지한다. 요거는 신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으로 대표된다. 그런데 발전행정론과 신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신정치행정 이론론에서 제시가 되었던 내용이죠. 특히 이제 기존의 정치행정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입법 우위에 경향을 띠고 있었는데 지금 발전행정론이나 신행정론 같은 경우는 행정 우위의 관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치행정 이론론과는 좀 다른 개념이 신정치행정 이론론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4번 신고전행정학, 기능적 행정학으로 언급된다. 이거는 정치행정 이론론, 고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에서 말하는 정답, 신정치행정 이원론에 해당하는 입장은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진보주의 정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념에 따른 국가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보수주의 정부관과 진보주의 정부관의 차이점, 요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라고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둘 중에는 뭐 정답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합리적 경제인관을 부정한다. 그랬는데 이 합리적 경제인을 강조하는 것은 보수주의 정부관의 특징이죠. 진보주의 정부관은 이러한 합리적인 경제인관을 부정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또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보주의에서는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리 제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시장이 실패하는 그 문제들을 정부가 대응해야 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진보주의 정부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2번. 사회적 약자 및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을 선호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진보주의 정부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죠? 사회적 약자나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을 선호하지만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좀 선호하지 않는 그냥 시장이라고 하는 게임판에 들어와가지고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번의 내용 역시도 진보주의 정부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라는 거는 정부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건 이제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국가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간섭이나 제약이나 이런 것들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유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지 너 타치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보는 개념이 이게 이제 소극적인 자유의 개념인데 지금 정부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이건 보수주의 정부관의 특징이지 진보주의 정부관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부에 의한 자유죠. 정부로부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의 힘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것. 요게 이제 정부에 의한 자유다. 보수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정부에 의한 자유이지 정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에 4번 보시면 정부 권력을 통한 사회악 규정을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 권력을 통한 사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건 옳고 그른 게 있다는 얘기죠. 그 옳고 그른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악을 규정하는 이 자체 역시도 보수주의 정부관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합리적인 것은 선이고 비합리적인 것은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보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권력을 통해서 그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이것은 진보주의 정부관에 대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진보주의 정부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다면 이거는 3번이 정답이다. 3번의 내용은 이제 보수주의 정부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자,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중 비정부 조직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비정부 조직은 시민사회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준정부 기관, 제3섹터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간이 설립하지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이 같은 입장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비정부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정부성, 비영리성, 그다음 자발성, 자율성, 그다음 이익의 재배분성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1번 비영리성은 해당이 되고 2번 비자발성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죠? 자발성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율성과 이익의 재배분성도 비정부 조직의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2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거 금방 아실 수가 있겠죠. 비정부 조직이 어떠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쭉 그려보시면 그래. 비정부 조직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뭐 시켜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움직임을 강조한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비자발성이라고 얘기한 2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입니다. 사회 자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각 행정의 주체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 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경제적 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나 협력이나 어떤 유대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옳지 않은 걸 고르겠어요. 자, 1번 봅니다. 사회 자본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국가 자산인 공공재로서 속성을 지닌다. 그렇습니다. 공공재로서의 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공공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야기했었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이 2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 자본 역시도 이렇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일단 맞는 이야기고요. 다음 2번. 사회 자본은 교환의 동시성과 등가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회 자본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물건값 주고 물건 가져오는 것처럼 이렇게 동시에 어떤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주었다고 해서 준 만큼 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받은 만큼 줘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의 동시성 같은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3번. 사용하지 않을수록 총량이 증가하는 선순환과 사용할수록 총량이 감소하는 악순환의 양면을 보인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좀 벌레벌레하게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 혼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전화번호부에 그 사람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연락을 얼마만큼 자주 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설명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 유대관계가 점점 강화되겠지만 연락 안 하고서 지내는 사람들은 그 내용 그 유대감이 점점 약화돼서 실선도 아니고 점선의 형태로 그냥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람을 전화번호부에서 지워도 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러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수록 총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할수록 총량이 증가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3번의 내용은 사용할수록 총량이 증가하는 선순환과 사용하지 않을수록 총량이 감소하는 악순환의 양면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3번이 여기서는 좀 틀린 이야기 같아요. 그 다음 4번. 이익이 배타적으로 소유되지 않고 공유된다.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이익이 어느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지 않고 구성원들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 자본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약간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살펴보는 연습 지금부터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재화의 분류 중 요금제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요금제라고 하는 것은 배제성은 존재하지만 경합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재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주어지지 않지만 일단 사용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양이 다른 사람의 사용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요금제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유제와 더불어서 이제 준공공제 가운데에서 요금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번 보죠. 전기, 상하수도, 유료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요금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1번이 여기서는 맞는 이야기 같고요. 다음 2번.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문화행사 등 서비스. 요거는 이제 어떤 거예요? 가치제라는 설명 드렸었죠. 민간에서 생산을 하지만 그 수급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재화의 어떤 활용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적 수준의 공급을 위해 가지고 국가가 일정 부분 이 수급에 개입을 하는 이 같은 재화를 우리가 가치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2번은 이제 가치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천연정원, 녹지, 국립공원 등 공공시설. 요거는 뭐였어요? 이거는 그 준공공재 가운데 공유제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존재하는 그러한 특징의 재화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 4번. 등대, 교량, 국도 등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간접 자본은 이거는 말 그대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재. 우리가 이제 일컬어서 순수 공공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게 이제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금제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재화의 속성에 따라서 각각의 재화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정리를 해두시고 그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6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사바스의 민간 위탁 방식 중 보조금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보조금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뭐 외부 효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외부 경제에 대해서 그 외부 경제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장려하기 위해서 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보조금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번 보죠. 민간 기업이나 개인 공공 서비스 등 외부 경제 유발 업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두 번째, 공공재의 생산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민간 부문 생산자가 공공재 생산 공급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정부 유도 방식의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3번. 공공 서비스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 유용하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1, 2, 3번 지금 다 맞는 내용이니까 틀린 건 4번인데 4번은 뭐가 틀린 걸까요? 금전 제공만을 의미하며 현물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민간 위탁 방식 중에서 보조금 방식은요. 현금과 현물을 다 포함합니다. 제공하는 범위가 현금과 현물을 다 포함해요. 현물은 제외한다. 돈만 준다.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 옳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게 이제 그 민간 위탁 방식인데 민영화 방식이라고 기술해가지고 문제 내는 경우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그냥 민간 위탁이랑 민영화를 혼동하고 있구나. 또 민간 위탁과 민영화를 구분할 줄 모르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 위탁하고 민영화 차이점이 뭐였어요? 민간 위탁은 서비스의 공급만 민간에 맡기는 거고 그 서비스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민간 위탁과 다르게 서비스 공급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모두 민간이 가지고 있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손 터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7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다음 민영화의 방법 중 속성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조금 약하게 드리는 측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민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간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이 참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보죠. 어떤 방식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대로 정부가 손 털고 나오고 민간이 들어오는 거야. 그냥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안 그런 경우들도 있어. 정부가 손 털지 않고 정부가 그냥 주인인 것처럼 겉으로는 있지만 속의 내용 자체에 민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운영이 되는 방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어느 정도 참여는 하고 있지만 주된 참여가 있지만 그 정부하고 민간 그 참여의 일부를 그 책임의 일부를 민간하고 같이 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민영화라 그래서 내부 민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외적으로 아예 책임을 지는 대상이 그냥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뀌게 되는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이 같은 상황들은 우리가 외부 민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 2, 3, 4번의 내용 가운데서 내부 민영화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외부 민영화에 해당이 되는 것은 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1번 민관 공동 출자 사업.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내용들은 책임도 민과 관이 동시에 같이 지겠다라는 거죠. 공동으로 지겠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의 주체에 민간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외부 민영화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두 번째, 규제 완화 및 경쟁의 촉진.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발을 좀 빼고 이제 시장의 참여, 시장 범위를 조금 넓혀 나가는, 민간의 참여 범위를 좀 넓혀 나가는 방식이 이제 규제 완화 및 경쟁 촉진이 될 텐데, 이것도 이제 외부 민영화의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민자 유치. 이거는 정부가 운영을 하는 것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자본만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의 건축에 대해서 이제 민간에게 내어 맡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외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내부 민영화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주식이나 자산 매각, 이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외부 민영화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1, 2, 4번은 전부 다 외부 민영화에 해당이 되지만 3번 하나 정도는 이제 내부 민영화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속성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우리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영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서비스의 공급과 책임을 전부 다 민간이 지는 거다. 근데 이제 전적으로 민간이 다 맞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파킨슨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파킨슨의 법칙에 대해서는 뭐 수업 시간에 제가 뭐 이렇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행정 이론에서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법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 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이란 뭐냐면 이 공무원의 숫자는 새로운 어떤 행정 수요가 나타났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공무원의 수도 늘어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숫자는 그러한 행정 수요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죠. 공무원들은 자기가 그냥 심리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혼자서 하기는 너무 어렵고 이렇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할 때 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 사람이 좀 더 필요해. 이거 사람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어떤 업무의 증가라든지 새로운 행정 수요가 나타났다라든지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그 공무원 자체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는 것이 파킨슨의 법칙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파킨슨의 법칙에 따라서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때 여기에도 좀 조건이 있는 거죠. 우선 자,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나보다 상사가 늘어나는 것 또는 나의 동료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내 부하가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공무원들은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은 대개 동료나 상사보다는
부하가 늘어나는 것을 선호해서 대개 공무원 수를 늘릴 때 자기 부하를 늘리는 경향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른바 부하 배증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부하가 늘어났어. 부하가 늘어났으면 그 부하에게 일을 시켜야 되겠지. 나도 군대에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는 여러 어마어마한 보직들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거기다가 꽂아 놓게 되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만들어 주더라고. 없던 일이 막 생겨. 전에는 그 일 없이도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일을 따로 할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지.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없던 일들이 새로 생기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업무 배증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파킨슨의 법칙은 이제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부하 배증의 법칙, 두 번째는 업무 배증의 법칙.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의 내용을 한번 보죠.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얘기했는데, 자, 1번.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 업무 등 새로운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새로운 행정 수요의 증가와 상관없이 증가한다는 법칙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증가한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증가하는 법칙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번. 동일 직급이 상관 또는 동료보다는 부하를 선호하는 심리를 나타낸다. 이게 이제 뭐라 그랬어? 부하 배증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3번. 신설 직위에 파생되는 업무가 의도적으로 생성된다. 이것은 부하 배증의 법칙에 따라서 나오는 업무 배증의 법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 3번이 이제 파킨슨 법칙의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4번. 감축 관리로 인한 공무원의 축소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왜? 파킨슨 법칙은 계속해서 이유 없이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감소하는 상황들도 발생한다. 감소하는 방법,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법칙이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있다 하는 것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 옳지 않은 것을 이제 이야기해라라고 하면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그들의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어떤 수요 증가라든지 업무 증가가 아닌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파킨슨 법칙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9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번 문제네요. 다음 중 감축관리의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감축관리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X 비효율성이라든지 공유제 비기라든지 지대추구 이론, 그 다음에 주인 대리인 이론, 다음 거래 비용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1번의 지대추구 이론, 2번의 양출 재입의 원리, 3번의 주인 대리인 이론, 4번 거래 비용 이론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정답은 2번의 양출 재입의 원리 같은데 양출 재입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가는 양이 들어오는 것을 만든다라는 뜻이죠. 지금 그 한자의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출 규모에 따라서 수입의 양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 부모님한테 지금 용돈을 한 달에 30만 원을 받았으니 이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내가 뭐 쓰고 뭐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양입 제출의 원리인 거야.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지출이 결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양출 재입의 원리는 이건 반대야. 내가 지금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면은 뭐도 필요하고 항공료도 필요하고 숙박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하는데 돈이 한 4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럼 내가 4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수입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요거를 결정하는 게 양출 재입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출 규모에 따라서 세입을 결정하는 재정 원리,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2개를 가져가든 3개를 가져가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적정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이 양출 제입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공공재를 생산하다 보면 실제 수요보다 공공재가 과다 생산되고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기능이 팽창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이 양출 제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심화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양출 제입의 원리가 무슨 뜻이다. 지출 규모에 따라서 세입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 감축 관리, 조직의 규모를 줄인다라고 하는 감축 관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가운데에서 1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문제는 미리 풀어보고 제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지금 여기서 몇 점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기세등등 할 필요도 없고 또 틀렸다고 많이 틀렸다고 해가지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알아나가고 맞추어 나가는 것들을 조금 더 늘려나가면서 좀 이전보다 발전된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 오늘보다 더 발전된 내일 이런 것들을 좀 기약하기로 하자고요. 지금의 상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상황들을 내년도 4월에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잃지 마시고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랄게요. 하재누리 행정학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욱더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카카오톡 채널에 골뱅이 하재누리 한글로 하재누리 검색하시면 하재누리 행정학의 카카오톡 채널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 계획서 우측 상단에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하재누리 행정학의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톡 채널에 뭐 친구로 등록이 안 돼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 앞으로는 이 모든 행정학에 대한 컨텐츠라든지 어떤 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또 내가 뭐 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좀 공부에만 전념하기 좀 버거운 문제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카카오톡 채널 안에 있는 채팅 이용하셔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고민 상담 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충실하게 설명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거나 잘 모르는 상황이거나 좀 생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생각해내는 것보다 제가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생각을 해봅니다. 좀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이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귀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만남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었던 우리들 간의 사회 자본을 조금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 하루하루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생각하시자고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조금 더 확산이 돼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5단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2단계의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안 돼야 돼요. 감염이 되는 것 자체, 뭐 감기겠거니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질병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개인 위생에 철저히 유념하시고 그리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 귀찮더라도 조금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지켜나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들, 조심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간 행정학 1회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 10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